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 366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복습 차원에서 잠깐 몇 가지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기출 경향은 사안을 주고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OX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일단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자가 누구다? 갑이다. 건물 지은 사람. 그러면 원시 취득자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원시 취득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자가 됩니다. 다만 갑이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겠죠.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는 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갑은 계약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는 넘겨줬어요. 그래서 토지는 을로 등기부상 바뀌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등기부가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법률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에 기초를 해서 병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갑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여부 요건이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물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게 요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비록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를 사실상은 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도 넘겨받았고 그렇지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대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 경우에 저당권자의 합의나 아니면 갑이 누군가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동의나 합의는 당사자 위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저당권에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죠.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과 그 이유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공유가 나온다. 공유가 나오면 뭘 구분하라고 했죠? 토지가 공유인지 아니면 토지가 단독 소유인지 그걸 먼저 구분합니다. 제가 1, 2형, 3, 4형 구분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리고 1, 2형은 토지가 가물로 공유자였고 3형, 4형은 토지가 단독 소유였습니다. 다만 3, 4형은 건물이 공유관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단 토지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이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뭐가 기억나나? 을은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을은
처분행위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사권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을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법정지사권이 생긴다는 것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주는 거죠. 근데 지상권의 제한을 주는 것은 처분행위입니다. 근데 공유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즉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을은 동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유는 뭔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결과가 똑같은 건데 공유물의 처분은 뭐다?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 동의 없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걸 나눈 이유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건지 갑의 지분에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이 저당권에 기해서 낙찰이 경매가 진행된 건지 아니면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소유자는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없네요. 자, 제가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유로 했죠. 이번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갑과 을이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기억나십니까? 이때는 어떻게 취급한다고 했습니까? 을을 아예 빼세요. 그리고 단독으로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차이점은 토지가 공유냐 단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가 단독으로 소유할 때는 여기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에서 갑 위에 다른 사람의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이 토지 소유자인 갑은 을에 대해서 용인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미 건물을 올린 당시에. 그래서 단독으로 비록 갑과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취급한다? 지금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건물에도 갑이 있죠? 이런 경우는 갑이 혼자서 토지도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제 단독 소유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토지를 단독 소유할 때. 자, 이거를 비교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할 때 나누라고 했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따로 보면 되는 겁니다. 즉 갑이 소유하지 않는 이 부분 아예 삭제를 해버리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실행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바뀐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바뀐 경우니까 해당된다. 더 나아가서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갑이 각자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주고 을은 각자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건물을 설정을 했어요. 이 경우도 나눠서 봐요. 그럼 나눠서 보면 갑에 보면 갑과 동일 소유였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따라서 나중에 바뀌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갑과 을이 저당권을 토지 전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종전에는 갑 토지에 대해서만 했었죠. 저당권이. 갑 공유지구이죠. 정확한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지만 토지 전체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도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 또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갑과 을이 각자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좀 전에 본 것은 갑 토지 위에 갑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독점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무조건 딱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가렸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지금 같습니까? 다르죠?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33회 때 이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을 정리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찾으세요. 이제 366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울 텐데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나 아니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를 찾으세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론적 설명은 오랫동안 제가 했지만 이 케이스 중간중간 사례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간습법 제가 말씀드렸죠. 간습이 있는데 이 간습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머릿속에 법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게 간습법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인정한다. 상식처럼. 그런 정도가 됐을 때 간수법이 됐고 법정지상권이 그렇게 성립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최근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간수법이라는 게 기초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대법원 또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효력이 있다고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은 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366조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은 뭐라고 합니까? 민사집행법상 임의 경매입니다. 그런데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어떤 원이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저당권 366조 똑같네요. 저당권이 아니라 뭐죠? 매매 기타의 원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매매 기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기타에는 뭐가 있죠? 증여,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 저당권은 임의 경매, 다른 경우에는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유를 가지고 소유자가 달리하게 될 때, 다만 이제 매매 기타의 원인 중에는 법률행위죠. 증여, 공유물 분할 뭡니까?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상태에서 갖기를 원하지 달라지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은 할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남겨두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만약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그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철거하게 되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권, 이용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자,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노후된 건물, 쓰러지는 건물들을 매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건물을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개념 포인트는 여기겠죠.
자, 성립 요건 366장 비교하십시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거. 이 부분은 저당권 366조와 동일하죠. 특이한 게 건물 철거에 특이하게 없을 거. 왜냐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매매 기타는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그렇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자, 366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에 속하고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366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의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경매의 경우에 강제경매로 실행을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렇다면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소유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즉 강제경매 실행으로서 지상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 건물 소유를 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를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한 것도 요건인데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근데 366조는 분명히 법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나 또는 이건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도 민사집행법에 기초한 것이고 민사집행법에는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그 공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쟁점은 강제경매에 따라서 매각이 됐고 그 결과로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 중 하나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제경매 공매가 썼죠. 근데 주로 강제경매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공매보단. 그러면 강제경매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 권한에 따른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겠죠. 소송의 내용은 이겁니다. 누구야? 피고는 원고인 나에게 얼마와 이자를 지급해라. 판결 딱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받았는데도 피고인 상대방이 채무자겠죠.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다행히 피고가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그럼 부동산을 대해서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다가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로 봅니다. 우리가 강제집행이나 아니면 보존처분에 압류, 가압류인데 가압류도 압류 들어가죠. 압류는 뭐냐면 재산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처분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처분해서 없어지면 강제경매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입니다. 처분을 제한한다. 법률 용어는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가 된 이후에 압류 당시에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결되지가 않으면 매매가 완결되지가 않습니다. 설사 매매가 진행된다는 하더라도 가압류나 압류를 어느 시점까지 해결한다는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잔금이나 아니면 중도금을 납부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일단 민사집행부의 절차에 따라 배당 요구도 종길도 정하고 매각길도 정해서 입찰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응찰이 있어서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경매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경락 허가 결정을 내리고 경락 허가 결정을 낼 때 언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세요. 그래서 낙찰자, 즉 매수인, 낙찰자는 매수인이라고 읽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딱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없어도 이 시점에 등기를 취득합니다. 이게 강제경매나 공매에 따른 민사집행보상의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로 갑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볼까에 대해서 이제 기준할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매각대금 납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달라지니까요. 달라지니까 이 이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매각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점 결론은 이 경우에는 압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은 매각대금 납부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경매라는 단어가 들어야겠죠. 강제경매로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간수법상 법정지사권이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인의 판단 기출 시점은 매각대금 납부다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압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주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소송할 때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할 때는 항상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상대방한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 소송은 백날 이겨도 그냥 무의미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은 있어도 소송은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소송 진행 중에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지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강제집행 들어올 거니까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로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왜 가냐면 압류는 소송이 끝나야 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돼야 합니다. 근데 아직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단계죠.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 전이죠. 그 상태는 일단은 임시적으로. 근데 압류랑 똑같습니다.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 처분에는 매매, 임대차, 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가압류를 하고 소송도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기게 되면 그 압류를 가지고 이제 그 집행권은 확정된 판결, 이긴 판결을 가지고 똑같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이 가압류는 압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되기 앞서서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가압류가 뭡니까? 압류가 뭡니까? 상세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압류는 동결시킨다. 처분을 제한하는 거다.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은 또 매수를 안 씁니다. 임대차 계약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압류는 처분 제한입니다. 채무자, 그 건물이나 토지의 부동산 소유자 하여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그렇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효력이 위반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자, 가압류 기준을 한다. 여기는 가압류가 없었기 때문에 경미 개시 결정 등기, 즉 압류 시점을, 이거를 압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된 예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3번은 이런 시간적 순서로 처음에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등기는 압류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경우, 이런 절차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압류 앞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대금 납부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 시점에 소유자가 달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가압류 시점을 기준해서 토지와 소유자가 동일하고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 달라지겠죠. 그래야만이 뭐가 생긴다?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생긴다. 3번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그 뒤에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 달라져야겠죠. 그래야만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이게 이 1, 2, 3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1번, 2번, 3번 모두 혼동하시면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매각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당연히 3번의 그 예에 있어도 매각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도 달라집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다수의 존재해요. 그래서 효력의 우위를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의 민사집행의 실시에 따라 그리고 민사집행법 관련 조문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는 가압류, 압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권리요? 가압류, 압류, 저당권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해관계는 가압류, 압류,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내밀한 이유는 뭐냐면 가압류, 압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본질적인 효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컨대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합니다. 근데 교환가치는 나대지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교환가치가 다른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이후에 후속적 이해관계인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환가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교환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측 못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불리하고 이런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저당권이 활용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압류, 가압류나 압류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 뭐냐면 채무자가 자신의 토지나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처분, 매매나 증여나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등의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매각대금 납부를 한
낙찰자, 낙찰자. 근데 제가 경매는 매매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매수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매수인이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각대금 납부를 시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가압류나 경매 개시경제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압류 효력이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가압류나 압류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그 취지에 봤을 때 이 경우에도 이 시점을 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입니다. 여러분이 대항력 판단할 때 저당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파트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당권과 가압류, 압류는 말소 민사집행법상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제가 이제 개념 정리할 때는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2, 3위 전입신고를 갖추어야만이 대항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곧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해관계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 저당권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시점이 아닌 제일 빠르죠. 가압류 앞에 저당권 있죠. 만일 저당권이 아닌 가압류나 가압류 시점으로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면 이 가치, 저당권자가 이 당시에 파악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불이익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받거나 아니면 더 큰 교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당권, 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서 이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 패턴에서.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됐죠. 근데 저당권이 있지만 가압류나 압류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압류, 압류가 있으면 가압류겠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 변한 것에 대해서. 그럼 360조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을 판단하는 기준과 간수법사 법정지상권을 판단하는 기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 패턴에서 하나의 패턴을 두고서. 그래서 저당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순서상 가장 빨라 합니다. 자,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나름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매각대금 납부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패턴 나눴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또 언급이 될 겁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말소 기준이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주의나 소멸주의가 언급이 되거든요. 물론 저당권 다 전부 되지만 어떤 인수주의나 소멸주의 그 다음에 대항력에 판단할 때는 이런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시점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정도 제가 강조를 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는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패턴 그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1번, 2번, 3번 저당권, 가압류, 압류, 매각대금 납부 이게 하나의 절차 흐름입니다. 지금 저당권이 맨 앞에 있으면 저당권이 없으면 가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압류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 시험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저당권이 딱 나왔다 하면 저당권 기준 저당권 없는데 가압류가 앞에 보인다? 가압류 가압류도 안 보인다? 저당권, 가압류 안 보인다? 그러면 압류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최근에 33회인가 32회 출제된 겁니다. 요걸 해놓고 간수법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어느 시점 판단하는지를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그리고 출제 지문은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는 판시상 판결 요지가 나오는데 판시상 이 1과 2 같이 요 내용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제가 이렇게 판시상이나 판결 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목부터 볼게요. 아까 읽었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언제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기출 29회에 출제가 됐네요. 압류 또는 가압류. 이거였죠. 압류만 있는 경우. 근데 그 다음에 가압류는 이 경우겠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압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여기는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다. 언제다? 압류 또는 가압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대금 완납 시면 어떤 경우든 답이 아니죠. 다음, 세 번째 패턴입니다. 강제 경매를 위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강제 경매다. 압류나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이겁니다.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 시간적 순서로 이런 경우에 강제 경매로 지금 낙찰이 됐거든요. 저당권이 아니라. 근데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경매 진행을 해서 낙찰되면 저당권은 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 자체는. 그건 기억하십시오.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어떤 경매는 무조건 저당권 소멸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살아남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수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가 언제다? 저당권 설정 당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거지, 건물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외형상 봤을 때 건물이다 볼 수 있으면 어느 경우죠? 기둥 있고 벽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법정 지상권 때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이 미등기에도 상관이 없다. 그 경우와 맥락이 같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이 부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 법정 지상권. 자, 이 파트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366조 소정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금 미등기였죠. 아까 이 그림이었죠. 처음 시작 때 갑 신축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됐죠. 그 상태에서 을에게 넘어갔죠. 근데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갑이죠.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됩니다. 360조. 저당권이 실행돼서 바뀐 거니까 366조 소정의 관습법상 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여부. 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죠.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는 366조지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매매 기타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생기지 않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감을 잡으려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있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미등기예요. 이건 등기를 했고요. 등기. 미등기였으니까 미등기지만 원시치드 신축이니까 원시치드.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을에게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매매 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런데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존 등기와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계속 미등기 상태예요. 그럼 누구 거다? 계속 갑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은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여기에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됐다가 미등기였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뭐 저당권이 설정될 일이 없겠죠.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실행에 따라서 토지가 병에서 갑으로 바뀐 경우에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생기냐 그 질문이고 방금의 간수법상 살펴봐야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은 이 시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원래 갑과 소유자가 동일했다. 동일했다가 갑이 을과의 뭐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 달라졌잖아. 그럼 이름? 그런 거 같네? 지금 2단계입니다. 저당권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갑이 토지와 건물 소유한 거 맞잖아. 원시 취득자니까 소유권이잖아. 등기 없이도. 그래서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렇게 해서 갑은 을에게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했어. 대신에 아직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외관상 보게 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경우에 간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생겨나는 거 아닐까? 그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름 맞은 거 같는데 뭔가 또 이상해요. 왜냐면 달라진 게 원래는 을로 와 있는 게 맞잖아요. 등기를 안 했을 뿐인 거잖아요. 결론은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되는데 그 논거가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지점인지 알겠죠? 저당권 실행에 따른 366제 법정 지상권의 지점과 다른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토지 점유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거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매매 기타 원인으로 해서 즉 매매나 증여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때는 약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철거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약정에 따라서 별도로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지 관수법상의 법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얘기가 됐어요. 약정에 의해서 굳이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 뭐 성립되냐 따지지 않고 별도로 한 거예요. 매매나 증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우에 당연히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약정에 따라서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임차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사용대차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약정에 따르고 또 하나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약정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좀 전의 사례에서는 당연히 취득한 거죠. 점유를 받았잖아요. 돈도 냈잖아요. 을이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매각대금 다 냈고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점유까지 다 넘겨받았으면 실질적인 처분권은 누구한테 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까지는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의 사례에서 을에서 외형상 형식적으로는 원시 취득자인 갑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이 처분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이 개념이 나오려면 뭐가 전제돼야죠?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전문까지 넘겨받았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을에게 기속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온 게 또 어디였죠? 철거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자이지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점유까지 넘어와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넘어온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그때 나온 개념입니다. 이를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개념도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감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